옛날 옛적 플라톤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이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 하고 질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이상한 이디라고 놀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디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이데아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디는 또 한 번 깊은 철학적 사색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꽃은 똑같이 아름답지 않을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불완전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네의 놀이터로 갔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디는 그네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알렉스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디, 넌 왜 항상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 거야? 이디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알렉스, 내가 보기에 저 하늘은 어떻게 보여? 라고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조금 생각하다가 맑고 파랗잖아. 별로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해. 라고 답했죠. 이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그저 파랗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하늘은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와 닮아있어. 실제로 파란색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부분일 뿐이고 그 너머에는 이데아 같은 존재가 있을지도 몰라. 알렉스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디는 두 손으로 동굴을 그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동굴 속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만 보고 자란다면 그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가 보는 모든 현실은 그러한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몰라. 그 이상적인 모습은 밖에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자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본질적인 모습은 따로 있고 우리가 보는 건 그 본질의 그림자라는 거야? 이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 이상적인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해. 그때 또 다른 친구인 리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런 그림자인 거야? 진짜 우리의 모습은 따로 있는 거냐고? 이디는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린 모두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향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배움이 중요한 거야. 그걸 통해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테니까. 친구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이데아를 찾기 위해 더 많은 경험을 해야겠어. 항상 이상적인 내 모습을 향해 가려고 말이야. 그날 이후로 이디와 친구들은 그때의 대화를 자주 떠올리며 각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디는 친구들을 통해, 친구들은 이디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들 뒤에 숨겨진 이데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완벽과 이상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우린 모두 그 작은 깨달음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시골 마을에 스스로를 지혜이데가 라고 칭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로스였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스럽게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필로스는 철학과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필로스는 항상 자신만이 해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답이 맞는지 여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필로스는 아테네에서 소문을 듣고 방금 넘어온 한 젊은 철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필로스의 명성을 듣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크라테스와 필로스는 철학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필로스에게 물었습니다. 필로스,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시던데 무엇이 당신의 지혜의 근원입니까? 필로스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지식은 광범위하며 나는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들과 인간, 자연의 이치까지 말이죠. 나의 지혜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지식이 완벽하다면 그 완벽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필로스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리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으므로 그것이 나의 지식이 진리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참된 지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배우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필로스는 약간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도 소크라테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필로스, 당신도 모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이후로 필로스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배우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필로스의 변화된 모습을 존경하게 되었고, 더불어 자신들 또한 무지의 질을 깨달으며 소크라테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지의 질하는 개념이 단순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며 우리의 삶의 지혜를 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한 도시에 에드윈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드윈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윈은 작지만 신비로운 서점에서 니체의 작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건 바로 영원 회귀라는 매혹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사건이 영원히 반복된다니 에드윈은 깊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니체의 사상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윈의 삶은 그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선택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점심을 먹을지 말지, 일을 빨리 끝낼지 말지, 심지어 아침에 어떤 양말을 신을지까지 고민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윈은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 회귀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의 철학을 친구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복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에드윈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다 보니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윈의 이야기를 듣던 마르타라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먹고 있는 피자도 영원히 다시 먹어야 한단 말이야? 에드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세요. 왜냐하면 이 순간은 영원히 반복될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은 점점 에드윈의 철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들을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에드윈의 말에 따르면 그 순간들은 결국 끝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영원히 반복될 삶이라면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며 서로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결국 에드윈 덕분에 그 도시에서는 영원 회귀 클럽이라는 작은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매주 모여 각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토론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악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성장해갔습니다. 에드윈의 이야기는 마치 도시에 퍼져나가는 전염병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매 순간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고 매일의 흔한 선택조차 더 의미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은 점차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생각 하나가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 것이죠. 에드윈은 자신이 니체의 책을 집어든 그 날부터 시작된 변화를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며 오늘도 새로운 선택들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먼 호주 저편에는 우주 모험의 공정성 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협의회는 우주 전역이 다양한 문명들이 함께 모여 각 문명 사이의 갈등을 교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결성된 기구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매천 년마다 새롭게 무작위로 선정된 대사들로 구성되었고 이때마다 새로이 정해진 규칙을 통해 우주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이번에는 우주에 숨어있던 가장 재미난 규칙을 실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새로운 규칙은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일을 사용하면 각 문명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신체적 특성이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문명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협의회는 새로운 대사들을 베일 너머로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드넓은 은하철도를 더 이상까지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 설정하기였습니다. 과거에는 각 문명들이 자신들의 이득만을 우선시하면서 우주철도의 사용권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지의 베일 아래 대사들은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지, 우주에서 어떤 형태의 생명체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주 생명체들은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는 5개의 다리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존재는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 형태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베일 아래에서는 서로의 모습이나 능력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 대사가 제안했습니다. 모든 문명에게 동등한 철도시간 할당을 제공합시다. 여기까지는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대사가 제안했습니다.
동등한 시간은 좋지만 각 문명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다를 수 있으니 동등한 이동 거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의를 이어가며 대사들은 서로 간의 소통이 평화롭고 진중해짐을 깨달았습니다. 대사들은 누구 하나도 자신이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될까 염려하거나 혹은 차별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인한 방어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출발하여 공정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들을 더욱 과감하게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동적인 철도 할당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에너지를 절감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동시에 공동으로 운영되는 코드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각 문명이 상호 액세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무지의 베일을 벗자 모든 대사는 충격과 함께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모습과 문명이 어떤지 알게 되었지만 이미 내린 결정 덕분에 그 차이들이 우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했고 모든 문명이 공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무지의 베일 실험은 결국 우주모험의 공정성 협의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평화로운 정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문명은 평화를 유지하며 공정하게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다양한 문명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우주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주모험의 공정성 협의회는 지난 1000년 중 가장 성공적인 시기를 보냈고 이것은 무지의 베일의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미래까지도 전해지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모든 존재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